안녕하세요.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히틀러를 선택한 나라, 이 책을 갖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 좀 전문성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사고 역사 쪽에서 이렇게 전문성은 없는데 이 책 내용을 그대로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책 읽어드리면은 사실 이걸 할 이유가 없죠. 이거를 엑기스만 뽑아갖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왜 골랐느냐? 이 책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랑 매우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80년 전에 이제 독일은 히틀러를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근래 이재명을 선택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그때가 독일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사적인 평가나 뭐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요. 자료를 다운을 받으셔갖고 화면에 띄워놓고 보셔도 되고 출력을 해서 보셔도 되고 이 책을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3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18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마치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수업 듣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쉬울 거예요.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 20년 정도 상황을 좀 간략하게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유인물 중에 요거 주요 사건 부분을 좀 보시죠. 1914년부터 1933년 3월까지 나오죠. 2013년 1월 30일 날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이 됐죠. 요 전 상황을 주로 볼 거예요. 요 직전 상황을. 그러니까 30년, 31년, 32년. 특히 32년 상황을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사실 독일 민족이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망나니를 왜 선택을 했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히틀러 같은 망나니를 선택하기 전 배경, 사회적인 배경과 그때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 이걸 주로 볼 거기 때문에 32년 상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간략하게 봐야죠. 우선 1914년 8월부터 18년 11월까지 이때가 이제 1차 대전 기간이에요. 1차 대전 기간인데 그래서 히틀러가 뭐 했는지 앞부분 이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 요약한 거 보면서 그 시대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볼 거예요. 히틀러는 1889년도에 태어났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그런 상황에서 1차 대전이 이제 1914년 8월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히틀러는 1차 대전 시작하자마자 바로 군에 입대를 했어요. 오스트리아 출생인데도 오스트리아 군대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독일 군대로 들어갔어요. 이때 나이는 이제 한 25세 정도 된 거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4년 정도 계속 복무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18년 11월에 이제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났는데 11월 무렵에 이제 혁명까지 일어났어요. 자유주의 혁명이죠. 그때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 전반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히틀러는 붕괴를 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상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19년도에 정치에 입문을 한 거예요. 군 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19년도에 이제 어떤 당에 들어가서 그 당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갖고 이때 정기 입문을 했어요. 거기서 연설을 잘하니까 쭉쭉 성장을 한 거죠. 1923년도에 그러니까 정기에 입문한 지 불과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죠. 이때 이제 폭동을 일으켜요. 정당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실권을 장악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 비어올 폭동이라는 걸 일으켜요. 22년도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혁명을 했었는데 그거를 본따갖고 자기도 이제 폭력으로 정권을 잡겠다 그래갖고 혁명을 일으켜요. 근데 실패했죠. 한 며칠 만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1년 정도 교도소에 들어갔다 와요. 그래서 24년도 12월에 이제 출감을 해요. 24년도부터 이제 1929년까지 이때는 히틀러가 힘을 못 쓰던 때예요. 이때는 이제 독일에서 외무부 장관이 출중한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독일이 안정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독일 상황을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19년도에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이 이제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을 했죠. 영토도 상당 부분 이제 승전국한테 넘기고 그리고 이제 배상금도 뭐 상당한 금액으로 많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독일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923년도부터는 초인플레이션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그래갖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민들은 패전국가 국민으로서 굴욕감, 패배감 이런 거에 젖어 있는 아주 암울한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1924년도부터 29년까지 이때
이제 슈트레제만이라는 아주 뛰어난 외무부 장관의 노력에 의해서 독일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회복을 해가고 점점 정상화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때 이제 히틀러가 이제 할 일이 없었던 거죠. 히틀러는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그걸 이제 선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했는데 국가가 잘 되고 있으니까 분노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때는 히틀러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9년도에 이제 대공황이 시작이 돼요. 31년도에 이제 정점을 치죠. 이때부터 이제 히틀러가 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집중적으로 요 시기부터 볼 거예요. 1929년부터 이제 32년까지 이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년 1월 30일 날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총리가 되고 4주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아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이 방화를 누가 했는지 국회의사당에 누가 불을 지른 건데 이거 누가 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나치의 자작극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빌미로 해서 수권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켜요. 총리가 입법권까지 받아갖고 정권을 행사하는 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권을 행사하면서 그 무자비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 상황은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게 아니라 히틀러 집권 상황, 32년 상황, 요거를 우리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정당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주요 정당 이거 보면은 극좌 정당부터 극우 정당까지 정치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했다. 이렇게 나오죠. 책의 앞부분에 나온 거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당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당만 좀 볼게요. 중요한 당. 왼쪽부터. 우선 독일 공산당.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우선 등장을 많이 해요. 맨 왼쪽이 극좌가 독일 공산당이고 맨 오른쪽이 이제 나치죠. 극우예요. 얘네 둘은 이제 거의 뭐 깡패 같은 애들이에요. 서로 막 폭력으로 싸우고 뭐 이런 식이죠. 얘네 둘은 문제아들이에요. 독일 국민들도 얘네들이 문제라는 걸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세 번째 사회민주당 나오죠. 얘가 가장 좀 정상적이고 좀 괜찮은 정당이에요. 중앙당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딱 중앙당. 이름도 그래요. 중앙당이에요. 얘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뭐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독일인민당 해갖고 나오죠. 독일인민당 슈트레제만 나오는데 얘는 이제 1920년대, 황금의 20년대, 그 시기에 이제 슈트레제만이 뭔가를 많이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30년대 초반, 요때는 별로 이제 등장을 안 해요. 그때 많이 등장하는 건 국가인민당이랑 나치죠. 그래서 우파 정당으로는 국가인민당과 나치, 요거를 많이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좌파 정당에서는 독일 공산당이랑 사회민주당, 얘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앙당은 이제 가끔 등장하고, 이렇게 5개 정당이 주로 등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될 게, 여기서 이제 극좌, 극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쓰는 좌우의 개념이랑 완전히 달라요. 단어만 같지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우선 공통점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라는 공통점은 다 있죠. 민주주의를 지향해.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전제에서 우파 세력은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자유를 좀 많이 보장하자. 이거죠. 좌파 세력은 경제적인 면에서 평등을 강조하자. 이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우파들은 내 먹을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먹어야 된다. 각자 내가 먹을 건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좌파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우리나라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눠 먹자. 누가 벌었건 나눠 먹자. 근데 나눠 먹으려면 나눠 주는 건 좋은 거지. 근데 얘네들은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거 완전히 잊어먹고 시작해야 돼. 이때 시대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1918년도에 지금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혁명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이랑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자유평등의 사회로, 민주사회로 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파라는 거는 기존의 신분사회, 위계질서가 있는 사회, 권위주의적인 사회, 요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파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귀족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여기서 좌파라는 거는 자유를 따르는 사람들, 자유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인 거예요. 근데 이 좌파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우가 약간 나뉘어요. 자유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공산당 같이, 그리고 경제적인 평등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 안에서 나뉘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여기서 좌에서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나아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우리 느낌적으로 보면 오른쪽은 조선시대 양반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우리를 생각하면 되고요. 조선시대 양반이 타임머신 타고
2025년으로 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오른쪽은 조선시대 양반, 왼쪽은 현재의 20대, MZ세대,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간략하게 보시고요. 이제 본문을 들어갈게요. 본문을 보실 때는 아까 주요 사건 요걸 좀 옆에다 펴놓고 보시는 게 좀 좋아요. 2018년 11월 9일 날 이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독일의 왕정은 끝났고 이제 민주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 후인 11월 11일 날 이제 1차 대전, 이제 휴전 협정이 들어갔어요. 휴전을 한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한 거를 좀 읽으면서 할게요. 2018년 8월에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휴전 협정에 들어갔어요. 8월 달부터. 보통 이제 협정을 할 때는 군사령관끼리 해요. 근데 군사령관끼리 하는데 여기서는 좀 특징적인 게 이 장군들끼리, 군인들끼리 만나서 휴전 협정을 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끼리 만나서 했어요.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몇 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등장인물이 매우 많아요. 중요한 사람 얼마 안 돼요. 그 힌덴부르크 대통령 있어요. 대통령. 힌덴부르크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할게요. 여기 힌덴부르크가 저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 최고 사령관이었어요. 계급은 원수였고 최고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요약 자료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질 것 같은 거야.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협정을 하면은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책임 피하려고 정치인을 부른 거예요. 그 중앙당 정치인을 불렀는데 이거 왜 불렀냐면 그 1917년도에 휴전협정 시도가 한번 있었어요. 휴전협정 시도가 정치인들 사이에 있었어. 근데 그때 휴전을 했으면 참 좋았어요. 그때는 독일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휴전을 할 수가 있었거든. 그런데 힌덴부르크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1년 전에, 17년도에. 근데 그런 사정이 있어갖고 18년도에 질 것 같아서 휴전협정을 하니까 그 중앙당 정치인을 부른 거죠. 힌덴부르크가. 당신이 1년 전에 그 휴전하자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서서 휴전을 좀 해달라. 근데 중앙당 당수 이 사람은 휴전이 좋은 거다 그래갖고 끝내야 된다 그래갖고 한 거지. 이 사람 나중에 암살당해. 이 책임을 물어 휴전에 갖고 이 중앙당 당수 나중에 암살당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정치인이 나서갖고 했어요. 그리고 연합군 측에서도 군인하고 하는 것보다 정치인하고 하는 게 좀 매끄럽다 그래갖고 정치인들끼리 만나갖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했죠. 독일한테 불리한 조건으로요. 그래서 독일인 대부분은 독일이 왜 패배했는지 이때는 이해를 못했대요. 왜 그러냐면 18년 당시에 독일이 외국 토지를 점령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있었어. 근데 외국이 독일 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그런 걸 보고 이기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때 언론도 통제를 당해갖고 승전보만 알린 거예요. 승전보만.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다 이기고 있었는데 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왜 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8년 11월에 이제 휴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년도부터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19년 1월 19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죠. 18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요.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압승을 해요. 4분의 3 이상이 민주주의 세력이 돼요. 사회민주당, 중앙당, 독일민주당 얘네들. 사회민주당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중앙당 얘네들이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독일민주당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민주당과 중앙당.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승리를 해요. 이때도 그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왕정, 위계질서 이런 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있었죠. 이때부터.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이 마련이 돼요. 2월부터 8월까지 이게 준비를 한 거죠. 나중에 이제 32년도에 극한 대립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게 이해가 돼요. 정부 체제 중에 가장 익숙한 게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죠. 대통령제는 이제 미국식이고 의원내각제는 이제 영국식이죠. 미국식 대통령제는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고 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법부는 따로 있는 거고요. 의원내각제, 영국식 의원내각제는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총리를 지명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아갖고 그 안에서 행정부가 있는 거죠. 근데 독일은 이 두 개를 이제 믹싱을 시킨 거예요. 우선 국회의원 직접 뽑아, 국민들이. 그러면 의회를 구성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도 또 뽑아요, 국민들이. 근데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을 해요. 의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그리고 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장관까지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집행부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하고 총리 사이에는 권한 분배 관계가 어떻게 되냐? 둘 다 행정부에 있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국내 정치는, 행정권 행사는 총리 중심으로 내각이 하는 거예요. 요거는 영국식이죠.
그럼 대통령은 뭐 하느냐? 얘는 국가 원수고 외교 같은 걸 해요. 국가 원수로서 외교 같은 걸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제 비상시에 비상대권을 행사해갖고 계엄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상시에 국회를 해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회는 행정부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의회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은 이 내각을 불신임을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 측에서 반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방금 얘기한 대통령의 권리, 비상대권, 국회 해산권이죠. 국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부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이런 방식의 정부 형태를 취했다.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에서 좀 특징적인 게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구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구 의원도 있죠. 전국구 의원 뽑는 게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죠. 비례대표제는 전국구 의원 뽑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게 익숙하죠. 그럼 우리 전국구 의원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정당에다 투표를 하죠. 정당에다 투표를 하면은 정당이 받은 의석수 그 투표율만큼 투표율에 비례해갖고 의석을 배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지역구 선거는 없었고 그냥 다 비례대표를 한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국민들의 의사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40% 지지 얻으면은 100분의 40 의석수도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군소정당이 난립을 해요. 2%만 받아도 100개 의석 중에 2개는 가져가는 거예요.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지역구 선거를 하면 그런 게 없거든. 그거는 양당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례대표제를 갖고 나중에 군소정당이 난립돼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이 1919년 6월 28일에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전하고 뭐 한 7, 8개월 정도 후에 체결이 된 거죠. 베르사유 조약 내용을 보면 독일한테 상당히 불리해요. 우선 독일 국경 지역을 폴란드,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에게 넘긴다. 국경 지역의 일부 땅을 그 승전국들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해군은 규모를 제한을 했어요. 이거 10만 명으로 제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10만 명으로 제한을 했고 공군은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의 제한이 생긴 거죠. 독일, 오스트리아 통합이 금지가 됐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배상금 지급이에요. 배상금 지급 문제인데 이게 이제 좀 너무 가혹했다 그래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패전국 국민으로서 만약 굴욕감과 패배감 이런 거에 젖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릇된 믿음이 생긴 거예요. 8월 신야와 11월 신야. 14년 8월에 전쟁이 개시가 됐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자 독일 국민이 열광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8월 신야의 내용이에요. 8월 신야는 이제 19년 고 무렵에 이제 생긴 건데 14년 8월에는 우리가 열광적으로 하나가 됐었어.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대요. 14년 8월 현재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간이 그때는 없었죠. 여론조사라는 게 없어서 그때 2014년 전쟁이 발발할 때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쟁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보다 사람이 더 많았대요. 그리고 신문 사설에서도 전쟁의 야만성을 비판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8월 현재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그땐 그랬어 라고 생각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열광적으로 하나가 됐었어.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됐다는 거죠. 11월 신야 이건 뭐냐면 혁명으로 등을 찔려서 패배의 전쟁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힌덴부르크 때문에 그래요. 힌덴부르크가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18년에 종전할 때 질 것 같으니까 이거 협상하는 것밖에 없다. 자기가 책임 피하려고 정치인 불러다가 네가 협상해라. 이렇게 해갖고 협정을 한 거거든. 휴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힌덴부르크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종전 후 힌덴부르크는 패배의 책임을 민주들에게 돌리는 거짓말을 했다. 적의 우월한 병력과 군수물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정당들의 당리당략으로 전쟁 의지가 꺾였고 혁명으로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독일 군대는 등을 찔렸다. 이런 주장을 해서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이거 이제 배후 중상설이라고 불러요. 근데 국민들이 이걸 대다수 믿었어요. 사실 혁명이 일어나갖고 사회민주당 주도로 해갖고 왕정 폐지하고 민주주의 하자, 자유주의 하자. 이건 국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후 중상설이 퍼지니까 힌덴부르크 말을 믿고 국민들이 야 이거 민주주의가 안 좋은 거다. 자유주의가 안 좋은 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파 세력들이 또 선동을 했어요. 권위주의 세력은 이 자유주의 세력에 대응해서 싸워야 됐었잖아.
그런데 힌덴부르크가 이 말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됐던 거예요. 이 자유주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힌덴부르크 말이 맞다. 이렇게 배후 중상서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죠, 국민들은. 나치 히틀러가 많이 울거먹었대요. 8월에는 하나가 됐다. 11월에는 분열됐다. 히틀러는 전체주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많이 인용을 했대요. 국민들이 그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자의 관계가 8월에 전쟁 시작할 때는 통합의 분위기였는데 11월에 휴전할 때는 분열이었다. 애국심과 반역, 승리와 패배, 우포와 사포 이런 식으로 이제 대조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말이 안 되죠. 전쟁 시작할 때 사람들이 싫어해야 되고 끝났을 때 좋아해야 되는데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이때. 히틀러의 등장 19년 당시를 좀 보시죠. 요거 같이 놓고 보세요. 요거.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얘기를 해줘요. 히틀러의 역사 이거 보면은 지금 민주당 생각이 딱 나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하나 좀 보시죠. 히틀러에 대해서 지인들의 평가 처음에 나오죠. 그는 거짓말이 너무 몸에 배어서 거짓과 진실의 차이를 더는 깨달을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진정성이 넘쳤다. 이재명, 조국 이런 사람들 생각나지 않나요?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 생각이 나던데. 그리고 히틀러도 자기를 인정을 했어요. 나의 투쟁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직하지 않다. 정치인은 작은 거짓말을 할 때 실패한다. 큰 거짓말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사람들은 큰 거짓말에 더 잘 속아 넘어간다. 작은 거짓말은 하지만 큰 거짓말은 수치로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지금 딱 민주당 얘기야. 부정선거 얘기. 사람들이 아유 요즘 세대에 무슨 부정선거야. 부정선거 있겠어. 이 부정선거라는 게 큰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사실. 큰 거짓말. 이거는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작은 비리는 잘 안 해요. 큰 비리만 해, 걔네들은.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했다 그래도 안 믿어. 그리고 이제 똑같은, 민주당에 똑같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이 적에게는 진짜 거짓말 세력을 비난했다. 먼 옛날부터 거짓말과 중상모를 잘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는 유대인들이었다. 자기 적한테는 오히려 거짓말쟁이래.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이랑 똑같죠, 이게? 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무식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민주당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하고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민주당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나 조세 규모, 외국과의 조약의 자세한 내용 같은 복잡한 메시지는 관심 없다. 이 히틀러가 국민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박식하게 정책 강의를 늘어놓는 것은 부르주아지 정치인의 실수다. 평범한 사람은 복잡한 메시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려면 메시지가 간단해야 된다. 그리고 감정적이어야 한다. 증오심이 잘 먹힌다. 국정농단, 검찰 독재. 국정농단 뭘 했다는 거 이거 살펴보면은 최순실이 박근혜가 무슨 연회에 가는데 입을 옷을 추천을 해줬대. 처음에 나온 건 이런 거였어요. 국정농단 초창기에. 그 다음에 장관 선임하는데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물어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국정농단이라는 말만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검찰 독재.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검찰 독재래요. 증오가 잘 먹힌다. 지금 민주당에서 선동하는 게 다 증오심 부추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 역사 이거 보시면은 히틀러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대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히틀러 입장에서 사람이라는 거는 이용의 대상일 뿐이었대요. 어머니만 빼고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갈망을 꿰뚫어 보는 직관적인 통찰력은 대단했다.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꿰뚫어 보는 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중이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이해심이 많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갈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군중들은 또 히틀러를 좋아했겠죠. 히틀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히틀러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선 히틀러는 1989년 4월 달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대요. 1차 대전 발발한 후에 8월 달에 바로 바이에른 군대에 들어갔어요. 오스트리아 군대에 안 들어가고 독일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했으니까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바이에른 군대에 들어갔대요. 이제 4년 동안 계속 공부를 했어요. 자기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가 뭐였냐? 자기가 4년 동안 전쟁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고생을 했는데 11월의 범죄자들은 휴전접전 했던 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주의자를 이제 좌파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 이걸 같은 의미로 써요. 여기서는 그 상황에선 그랬죠. 그 권위주의 세력에 대응해서 혁명 세력들,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회주의자 다 같은 거였죠. 걔네들이 이제 나라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치해갖고 이거 찾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18년에 전쟁 끝나고 19년도에 이제 히틀러가 정계에 입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노동자당 여기 이제 엿보러 갔대요. 그 당시에 히틀러는 군에 계속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군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계속 군인을 하고 싶어 했대.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상관이 시켜갖고 독일 노동자당 좀 뭐 보고 와라 해요. 그래서 뭐 보러 간 거예요. 연설 듣다가 연설하는 사람이 이제 바이에른이 독일에서 독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열이 받은 거지. 열이 받아갖고 자기가 이제 일어나갖고 막 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한 거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당 대표가 말 잘하는데 쟤 데려다가 좀 뭐 좀 시켜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당원으로 입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한테 이제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승장구 그 당에서 독일 노동당에서 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당 이름까지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독일 노동자 당이었는데 민족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이 이제 나치스예요. 이게 나치스가 된 거야. 히틀러 권유에서 당 이름까지 이제 바꾸게 된 거죠. 19년부터 23년까지 한 4년여 동안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연설하고 하는 게 주요 내용이 패전, 굴욕적 강화조약 등의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굴욕감, 히틀러는 11월의 범죄자들, 사회주의자, 유대인 얘네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연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23년이 돼요. 23년 이제 비올 폭동이 나는 거죠. 그래서 23년 독일은 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근데 배상금 지급을 강요해서 프랑스가 독일 일부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초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로 23년 1월 달에 미화 1달러당 1만 7천 마르크였는데 12월 달에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42억 마르크까지. 도배지를 사는 것보다 화폐로 도배를 하는 게 더 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히틀러가 혁명을 일으켜요.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 2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솔리니가 일으킨 혁명이죠. 요걸 본따 갖고 24년 11월에 뮌헨 비어홀에서 이제 대중 집회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실패했죠. 다음 날 경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11월 10일 날 체포가 돼요. 3일 만에 체포가 되는 거죠. 끝난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히틀러가 얻은 게 더 많아요. 뭘 얻었느냐? 이게 지금 반역죄잖아요. 내란죄잖아. 내란죄니까 이거 중형을 받아야 되는데 5년밖에 선고를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럼 독일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야. 외국인이 내란했으면 추방을 당해야 된다고.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그런데 5년밖에 안 받고 추방도 안 당했대요.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판사가 히틀러한테 발언권을 줬을 거 아니에요. 재판 중에. 근데 이 말을 너무 잘한 거야. 감동을 받았어요. 판사가. 감동을 받았고 와 5년 추방 안 한다. 추방 안 한 이유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지 않냐. 그리고 이 재판이 전국에 중계가 됐는데 중계했는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 군중들도 히틀러한테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수감된 다음에 추종자들이 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막 그랬대. 그리고 막 초콜릿이니 사탕이니 이런 것도 막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1년 후에 24년 12월에 출감이 돼요. 1년밖에 안 살고. 그리고 여기서 히틀러가 이제 나의 투쟁을 썼다 그래요. 히틀러가 말하는 건 이제 비서가 받아 적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대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이제 독주타법으로 이렇게 친 것 같다 뭐 이렇게 책에는 나와요. 어쨌든 나의 투쟁도 썼고 이때 히틀러가 큰 깨달음을 얻어요. 폭력으로는 안 된다. 경찰력과 군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집권할 수 없다. 경찰력과 군을 장악한다는 거는 그거는 선거에 의해서 자기가 정식으로 이걸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으로는 안 되고 경찰력과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겨야 된다. 이 깨달음을 이 비오올 폭동을 통해서 얻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4년부터 29년 얘기가 나와요. 이때는 히틀러가 별로 한 게 없어요. 트레즈만이라는 외무부 장관이 너무 탁월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때 이제 프랑스의 그 외교부 장관, 그 사람도 되게 탁월한 사람인데 둘이 꿍짝이 아주 잘 맞아갖고 그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그러더라고요. 트레즈만이 주로 한 게 뭐였냐면은 국제사회에 독일이 이제 흡수가 돼야 된다.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프랑스와의 화해, 평화 유지, 세계 경제의 통합 이런 걸 주장을 했다는 거죠. 독일 인민당 대표였어요. 트레즈만의 업적을 이제 몇 개 써놨어요. 도스 플랜으로 배상금 지급 일정이 조정이 됐다. 배상금 지급 일정이 조정이 됐으면은 독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완화됐겠죠. 26년도에 로카르너 조약으로 독일이 국제연맹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국제사회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29년도에 배상금 재협상을 위한 영플랜,
29년도면 이제 슈트레제만 거의 말기죠. 황금이 20년대 지금 말기예요. 이때 0플랜은 뒤에 나오니까 지금 좀 기억을 해두세요. 0플랜을 통해서 배상금을 줄여주고 지급 기한도 80년대까지 연장했다. 이런 것까지도 체결을 했다는 거죠. 29년도 12월 달에 이제 슈트레제만은 쓰러져요. 이 사람은 죽는 거죠. 근데 29년도 10월에 또 이제 또 대공황이 시작이 되죠. 슈트레제만의 시대는 히틀러에게는 힘든 시기였다. 독일이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재능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굴욕에 기인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 후겐베르크, 국가인민당 사람인데 권위주의 세력들이죠. 나치 다음으로 지금 권위주의적인 세력이에요. 이 사람은 공격적인 민족주의자인데 공화국 그리고 전후상에 타협하는 슈트레제만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29년도에 있었던 0플랜 이거에 대해서도 후겐베르크는 반대를 했어요. 아니 배상금 줄여주겠다는 건데 근데 이걸 반대를 했대요. 반대한 이유가 배상금 아예 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독일 관리가 배상금을 모아 지불하면 반역죄라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대요. 국제 조약에 의해서 배상금 지급하는 건데 그거를 집행을 하면은 반역이라는 게 하나의 당수가 이걸 추진을 했다는 게 좀 재밌죠. 근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는 0플랜에 맞서기 위해서 후겐베르크가 히틀러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요. 9년도부터 대공황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독일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 이때부터 이제 힘을 써요. 근데 힘을 쓰는데 히틀러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거든. 근데 자기는 공산당에서 이 좌파 세력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우파 세력도 권위주의 세력하고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후겐베르크랑 손을 잡아요. 29년도부터 이제 히틀러가 다시 힘을 쓰기 시작해서 대공황이 31년도에 정점을 치거든요. 그래서 30년대 초반에 33년 1월 30일 날 총리로 임명되기 전까지 이때까지 이제 히틀러의 지지도가 쭉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게 된 사회적 배경을 좀 보자는 거예요. 선거 결과 이걸 좀 같이 보시죠. 총선 결과 이걸 보면은 우선 28년 5월에 총선이 한번 있었죠. 이때 요거는 대공황 전이에요. 대공황 전이야. 이때는 사회민주당이 29.8% 해갖고 1등이었죠. 나치는 2.6% 꼴등이었어요. 12석밖에 없었고. 근데 30년도 9월에 치러진 거 보면은 나치당이 이제 대약진을 하죠. 18.3%를 얻고 107석을 얻어요. 이때 대약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32년 7월 선거에서는 37.3% 얻어갖고 1등이 돼요. 아니, 이렇게 나치당이 대약진한 요 상황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니, 독일같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왜 이 나치당 같은 망나니를 왜 지지를 한 건가? 요 배경을 보는데 우선 정치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좀 이따 보고 우선 사회적 배경을 먼저 보시죠. 우선 교파와 농촌의 분노 이렇게 해서 나오죠. 정치, 종교, 사회계층, 지역에 따른 극심한 분열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특징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특징이 무슨 이거네요. 국민들이 너무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교파화라는 표현을 써요. 교파라는 건 이제 종교에서의 파벌이죠. 정치에 있어서 종교적인 신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타협을 안 하잖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 독일 사회가. 정치적 교파가 되면 좋아하는 집단을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교파화된 진영은 이제 세 개예요. 사회주의 진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와 그 사회주의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권위주의에 대응해서 사회민주당, 독립사회민주당, 공산당,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요 진영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카톨릭 진영이 있었어요. 중앙당과 바이에른 인민당. 중앙당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좌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요한 건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지지를 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신교도 중산층 진영,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중산층 진영, 나치당하고 국가인민당 얘네들을 주로 지지를 했다는 거죠. 유권자들은 진영 내에서는 움직여요. 진영 내에서는 움직이지만 진영을 옮기지는 않았다. 자, 그리고 교파와 비슷한 분열이 도시하고 농촌에도 있었어요. 베를린이 도시였고 베를린 이외 지역은 농촌이었다. 우선 도시사회부터 보면 도시사회는 노동자 같은 중산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노동자하고 이제 기업가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계층 분류가 지금 우리나 미국 우리가 익숙한 이런 계층 분류가 좀 달랐대요. 우리는 계층을 분류할 때 소득만 갖고 분류를 하잖아요. 상중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독일은 소득은 계층 분류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다른 것 갖고도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을 파는 거, 육체적인 노동력을 파는 사람은 이제 노동자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패턴이나 생활 양식 이런 게 많이 달랐대요. 소득하고 상관이 없어요.
노동자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하는 사람이 의사나 변호사가 돈을 못 벌어도 노동자하고 중산층 얘네들은 계층이 분류가 됐다는 거죠. 중산층은 노동자보다 약간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농촌 사회를 보면 요즘 우파적인 성경이 있어요. 권위주의 시대의 생활 패턴에 익숙한 거죠. 위계 질서에 익숙해요. 영주, 농업 노동자, 목사, 교사 같은 전문직. 영주는 높은 사람, 목사, 농업 노동자는 낮은 사람. 혁명에 의해서 자유화됐는데도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나 교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중간 계층을 이뤘고 계층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강해갖고 거기에 별로 불만도 없었대요. 계층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식이 아직도 강하게 있었대요. 그다음에 남성 중심의 가정,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소속감, 신교도들이 많았대요. 농촌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 베를린 싫어했다. 베를린 같은 경우 이 자유주의 세력들이 많으니까 공화주의, 다원주의, 기계화, 도덕적 타락, 남녀 간의 경계 상실,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농촌 사람이 도시 사람들을 싫어한 이유가 또 있어요. 전쟁 중에 농촌 남자만 징집을 해간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전쟁을 하려면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들, 얘네들은 그냥 놔두고 군수물자 만들 능력 없는 농촌에 있는 남자들만 징집해갖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도시 남자는 살아남고 농촌 남자들 많이 죽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싫어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싫어했어요. 여기 농촌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유대인은 보면은 금융권, 상업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시하고 익숙해진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유대인도 베들레헴에 많이 살고 그래서 유대인도 싫어했어요. 농촌 사람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특히 사회민주당을 싫어했다. 사회민주당 싫어한 이유가 뭐냐? 사회민주당은 좌파 세력이면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민주당은 도시 노동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농산물 가격을. 아무래도 도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농산물은 그냥 소비재니까 가격이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사회민주당은 그걸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품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사회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농산품이 싸야 되니까 자기를 지지해주는 도시 노동자들은 싼 걸 좋아하니까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농촌 입장에서는 농산품 가격이 높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격이 낮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부과해갖고 자기가 농산물의 경쟁력을 갖추길 원하죠. 그래서 사회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볼 건데 농촌 사람들하고 그리고 도시에서의 중산층이 나치를 많이 지지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회민주당을 싫어한다, 좌파를 싫어한다, 농촌 사람들은. 그다음에 반유대주의 코드. 아니, 이 히틀러가 반유대주의 왜 했을까?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그 당시 독일 국민들한테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반유대주의는 정치적 우파의 특징이다. 우파는 민족주의, 권력숭배, 남자다움, 엘리트주의, 여성 혐오, 성향 영향을 갖는다. 그리고 우파 민족주의자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적대주의라는 거예요. 농촌에 살면서 남성, 마초맨 이런 사람들인데 도시에서 사람들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공황 이전의 경제 위기. 우리 보통 보면 이 히틀러가 왜 집권을 했냐? 대공황이 와갖고 너무 힘들어져서 히틀러가 집권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공황 전부터 히틀러를 지지할 만한 배경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첫째, 농민들의 저항을 보면 전 세계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산물이 비싸야 되잖아. 그런데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값싼 농산물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독일의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 생산의 향상을 위한 합리화에 따른 실업 증가. 도시에서 노동자들은 합리화, 기계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직자가 많았대요. 농촌 사람도 불만, 도시 노동자도 불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사실 독일의 재정 위기였대요. 29년에 월스트리트의 붕괴가 이게 나치 출현의 배경이다.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1년 전인 28년에 월스트리트의 상승장이 더 문제였대. 그 당시에 근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대요. 근본위제는 뭐냐면 화폐 발행을 정부가 마음대로 못한다. 화폐 발행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금 얼마당 화폐 얼마 발행할 수 있다. 이게 국제적으로 다 정해져 있었대요. 독일 마르크화의 경우에는 금 몇 그램당 1마르크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었대요. 그게 국제적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화폐 교환 비율도 정해져 있는 거지. 금과의 교환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화폐 교환 비율도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일부러 배상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외국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그런데 28년도에 월스트리트에 상승장이 오니까 전 세계의 자본이 다 글로 몰린 거예요. 뉴욕으로. 그래서 독일한테 빌려줄 돈이 없어요. 독일이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농민도 불만, 도시 노동자는 실업으로 불만인 상태에서 정부는 돈을 풀어가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풀 돈은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미 독일에서 히틀러가 출현할 수 있는 배경이 대공황 전부터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히틀러가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사회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사람이, 30년대 중요한 사람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이랑 슐레이허 장군, 그다음에 브리닝 총리, 그다음에 파펜 총리라고 나와요. 슐레이허 이 사람은 이제 뒤에서 모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총리는 브리닝 총리하고 파펜 총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치의 히틀러죠. 이 5명이 이제 주로 등장하니까 이 5명 이름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자고요. 이 사람들이 다 권위주의 세력들이야. 우파 세력들이에요. 힌덴부르크도 장군 출신이니까 권위주의 세력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히틀러 출현의 배경이 됐던 게 총리를 우파 세력으로 해야겠다. 여기 너무 빠졌던 거예요. 좌파 쪽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파해야 하는데, 이게 히틀러 출현의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슐라이허 장군 이 사람이 이제 그 모사꾼인데, 자기가 앞에 정면으로 나오진 않아. 다른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힌덴부르크 대통령하고 친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모의를 했냐면 대통령 내각이라는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 내각이 뭐냐? 원래 그 의회 내각이어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내각이 의회의 지지를 받는 상태에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야. 내각이 의회의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임하겠죠. 불신임하면은 뭐 대통령 거기에 맞춰갖고 국회를 또 해산할 수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의회가 내각을 지지하도록 해야 돼. 그런데 슐라이허가 계획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우파 총리 임명을 해라. 그러면은 지금 좌파가 사회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불신임을 할 거다. 그러면은 힌덴부르크는 의회를 해산을 해라. 의회를 해산한 상태에서는 이거 유지가 돼. 잠시 유지할 수 있거든요. 60일 내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돼. 근데 60일 동안은 기존의 총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계속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슐라이허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상시화해갖고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파가 계속 하려고 해요. 좌파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회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20년대에 사회민주당이 1등당이었고, 28년 5월에까지도 사회민주당이 1등이었잖아요. 지금 30년 9월에도 사회민주당이 1등이었고, 나치당이 약진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를 좌파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우파가 장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내각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편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슐레이허의 계획에 따라서 브리닝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추천을 해요. 그래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브리닝을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브리닝이 30년부터 32년까지 총리에 재임을 해요. 계획대로 국회를 해산을 한 거죠. 그리고 총선을 30년 9월 14일 날 실시를 하기로 했어요. 사회민주당이 다시 1등당이 됐죠. 여전히 좌파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30년에 나치당이 대약진을 했죠. 2등당으로 올라왔어요. 18.3% 얻어갖고. 이렇게 약진을 한 배경이 뭐냐? 이걸 좀 보죠. 1930년 6월 로카르노 조약에 따라서 프랑스 점령군이 라인란트를 철수를 해요. 로카르노 조약 이거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였어요. 프랑스가 독일 땅 점령하고 있는 거, 그걸 일부를 반환해 주는 거니까 상당히 독일 국민 입장에서는 프랑스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 근데 감사는 안 하고 독일 국민은 오히려 프랑스의 협력되었다고 생각된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했다. 민족주의가 대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 대두 이거는 나치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나치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30년 무렵에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 프레제만이랑 같이 꿍짝이 맞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해요. 독일이 국제사회에 계속 대비를 하려면 유럽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의 유럽연합이랑 비슷한 거를 그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제안한 이유는 아주 상당히 타당해요. 보면 독일이 호전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자. 프랑스의 안전을 우선 담보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영미가 크고 있었거든. 영미 위주로 세계 질서가 편성되고 있었잖아요. 유럽이 거기에 대항하려면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럽 연합을 만들자. 이거에 대해서 브리닝 내각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은 뭐 두 가지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근데 그 당시에 위에서 본 것처럼 공격적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싫어했대요.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가 대두했으면 민족주의 세력, 우파 세력, 나치하고 아까 인민당 있었죠? 그 후겐베르크가 있었던 국가인민당. 걔네들이 20년대에는 그 보수 세력의 표를 다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민심을 잃었어. 이 당시에는. 잃었던 이유가 농촌 사람이 어려워지다 농촌 사람의 불만이 커졌다. 그러면 국가인민당으로 표심이 갔어야 되는데 국가인민당이 과도하게 위계 질서를 중시하고 엘리트주의 이걸 너무 강조해갖고 중산층 신교대 유권자들이 많이 이탈을 했대요. 그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거, 기존의 권위주의 이런 걸 좋아했지만 이 국가인민당이 너무 심했던 거지. 그래갖고 나치당으로 마음이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나치는 근데 비올 폭동에서도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폭력을 일으켜요. 20년대 황금의 20년대에도 계속 폭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이거 경계해야 될 세력인데 그 슐라이허가 오판을 한 거예요. 나치에 대해. 슐라이허 장군이잖아. 군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극우 세력이라 나치의 그런 면을 좀 좋아했대요. 폭력 일으키고 이런 거를 좀 좋아했대. 그래서 나치를 경계하지 않았대요. 30년대 9월에 보면 나치가 이제 대약진을 했죠. 이 대약진한 거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문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대단한 문명국에서 640만 명의 유권자들이 가장 천박하고 상스러운 협작군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무시무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대요. 이거 지금 우리 현실이랑 똑같지 않나요? 대한민국 그 국력이 지금 세계 6위라 그러더라고. 딱 이거예요, 지금. 외국 투자자들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예금을 대거 인출해 나갔고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노란봉투법 하고 그 유럽에서 상공회의서 거기서도 철수하겠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상황이랑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신고도 유권자와 나치에서 나오죠.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나치를 지지한 세력이 주로 어디냐? 도시 농촌 중에서 농촌 신교도들은 대부분 나치를 지지를 했어요. 도시에서는 노동자하고 중산층 이렇게 나뉘는데 중산층만 나치를 지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좌파 세력들이니까 사회민주당 여기 지지를 했고 중산층은 신교도들 여기 기독교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나치를 왜 지지를 하냐? 이 당시에는 그 신교도는 권위주의 국가만 인간의 죄악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거 이거는 신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화국은 현대적이고 세속적이고 도시적이고 물질주의였는데 이런 걸 다 싫어했대요. 물질주의적인 거 이런 것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싫어했지. 유대인이 상업, 금융 이런 데서 종사를 하니까 물질주의 싫어하는 신교도들은 이거 싫어한 거예요. 청교도 정신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치한테 많이 가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토 문제. 강화조약으로 이제 영토를 많이 뺏겼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만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토를 뺏겼으면 국경에서 분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군대가 제약됐기 때문에 이걸 통제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보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난민 문제가 생겼어요.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났으니까 난민이 생겼죠. 그리고 소련에서도 그 반유대주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난민이 돼갖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려고 했죠. 근데 독일이 이제 유럽에서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들이 독일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을 지나가다 거기 그냥 정착해 버리는 거지.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공산당도 문제가 있었어요. 공산당은 어느 나라나 문제였나 봐요. 이 당시에. 어느 나라는 깡패같이 문제였나 봐. 근데 독일에서의 공산당은 특히 국민들이 공산당을 싫어했는데 이 공산당을 러시아 공산당에서 지령을 받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대요. 독일 공산당한테 독일 사회민주당하고 대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공산당이 이제 자꾸 싸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 거죠. 독일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다 그랬죠. 세계 그 싼 농산물이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근본이제 이건 이제 국제 질서잖아요. 국제 경제 질서에 독일이 편입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돈을 자꾸 빌려와야 되고 그리고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이 세계화가 독일 국민들을 이제 힘들게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나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어요. 해결책으로서 하나가 자급자족 국가예요. 다른 나라의 관계를 다 끊고 자급자족하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독일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구조였나 봐. 독일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해야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른 세계,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끊고 자급자족 국가는 할 수가 없었어요. 독일 현실에서.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준 거예요. 히틀러가. 어떻게 하느냐? 생존 공간 확보. 그래서 유럽 동쪽과 소련,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를 정복해서 자원을 확보하자. 그러니까 침략 전쟁을 해갖고 영토를 넓히자는 거지. 그러려면 전쟁이 불가피하죠. 이런 주장을 했는데 독일 국민한테 이게 먹힌 거예요. 근데 총력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민 동원이 필요하죠. 동원? 뭐 영주가 동원하면 가야지. 익숙한 사람들이야. 강인한 국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2차 대전하고 하면은 그 독일 히틀러가 장애인, 노인 이런 것도 그냥 가스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여기에 배경이 된 거예요. 강인해야 된다. 총력전 하려면. 사상적인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도 배척을 했죠. 그 배경도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난민과 유대인 배척하겠다. 유대인이 독일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공산당 배척. 이것도 이제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은 독일 국민들이 이때 나치를 지지했던 게 독일 국민들이 멍청해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 무솔리니도 있었고, 그리고 파시즘이 이 각국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지받은 국가에 공통점이 있었대.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공산당이 약진할 수 있는 배경이었거나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 파시즘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은 지금 공산당과 파시즘을 합한 것 같은 이런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니 이게 좀 이상한 현실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산당은 다 싫어했나 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차라리 파시즘을 지지해서라도 공산당은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26년도, 이때는 이제 황금의 20년대예요. 슈트레자만이 잘해갖고 지금 독일이 안정을 찾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히틀러가 뭘 했느냐, 게벨스를 이제 베를린으로 보내갖고 베를린에서도 나치를 좀 홍보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잘 안 됐대. 그 당시 베를린에서는 나치 지지자도 별로 없었고 나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대요. 근데 게벨스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공산당하고 싸움을 자꾸 한 거야. 일부러 공산당 가서 죽이고 방어하고 이렇게 갖고 공산당한테 싸움을 자꾸 한 거야. 일부러. 하면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나치라는 게 계속 나오죠. 사람들한테 나치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예요. 근데 나치가 이제 일부러 그 폭력해갖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분상으로는 공산당이 공격해서 우리가 정당 방위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계속 그 국민들한테 나치를 어필을 한 거죠. 나치가 이제 망나니 짓을 했는데 바깥에서 돌격대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그랬대요. 하나의 예로 공산당 간부에게 입 닥쳐라고 소리를 지르기까지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몇 년 전에 어떤 민주당 여성 의원이 닥치세요! 한 적이 있었죠. 닥치세요! 그 똑같아.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근데 그거 보고 야, 내가 저 의원이었, 소리 들은 의원이었다면 너나 닥치세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는데 아무튼 나치당의 이게 이 천박함을 얘기한 예로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있는 현실이야, 이게. 그 나치가 폭력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질서 유지를 대단히 못했다. 국민들 인식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치를 지지하게 된 거지. 실제로 나치가 폭력을 일으켰는데 근데 오히려 책임은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한테 돌아간 거지. 이제부터 30년대 그 정치권 내에서는 어떻게 돌아갔길래 히틀러가 집권을 했는지 요걸 좀 하나하나 보자고요. 브리닝 정부는 30년부터 32년까지예요. 슐레이허 장군이 브리닝을 앉힌 이유는 뭐였어요? 우파, 힌덴부르크하고 대통령하고 슐레이허 장군하고 우파 사람을 총리로 앉혀갖고 우파가 집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브리닝을 앉힌 거거든. 그리고 좌파가 집권하고 있던 의회 해산시켜버리고 대통령 내각으로 운영하자.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브리닝이 실질적으로는 사회민주당에 의지해갖고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공황이 왔잖아요. 근데 대공황이 왔으면은 사실 돈을 풀어야 되잖아. 돈을 풀어야 되는데 브리닝 정부에서 23년에 있었던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겁이 나갖고 돈을 못 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회민주당에서는 돈 풀어라. 노동자들한테 돈 풀어라. 주장을 했는데 브리닝 정부에서 안 해준 거죠. 근데 사회민주당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사실. 브리닝 정부가. 우파고, 긴축 재정하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브리닝이 하야하면, 얘네 있어서는 불신하면 되잖아. 근데 불신하면 히틀러가 총리가 될 것 같은 거야. 우파 세력 중에서는 지금 할 만한 사람이 히틀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 히틀러보단 그래도 낫다. 그래갖고 사회민주당에서 참고 있었대.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슐레이어하고 힌덴부르크, 이제 권위주의 세력들은 브리닝이 사회주의자인 사회민주당한테 의지해갖고 정부를 운영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그 파펜하고 이제 히틀러가 물망에 올라요. 파펜, 슐레이어, 히틀러의 싸움이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32년도에 이제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요. 25년부터 32년까지 한번 하고 7년 동안 32년도 다시 한번 됐어요. 32년 무렵에는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서 이제 공산당하고 나치하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 그게 이제 불만이었는데 32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았대. 저거 나치 돌격대들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돌격대 해체해라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격대 해체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슐레이어 장군은 군대를 강화하고 싶었어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군대를 확대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군대를 강화하고 싶었는데 돌격대를 군대에서 흡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돌격대에 대해서 뭔가 좀 우호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슐레이어 장군은. 근데 요게 이제 브리닝이 해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슐레이어 장군이 브리닝한테 열이 받았죠. 그리고 히틀러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32년 5월 29일 날. 이때 힌덴부르크에서 브리닝이 총리제를 내놔요. 자, 5월 29일이면 33년 1월 30일 총리가 이게 이제 지금 직전이에요. 몇 개월도 안 남았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제 파펜 정부가 등장을 해요.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32년 6월 1일 날 브리닝을 대신해서 중앙당의 파펜을 총리로 임명을 했다. 파펜은 보수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인데 슐레이어 장군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파펜 총리로 앉혀놓고 자기가 뒤에서 파펜 조종해갖고 실권을 장악할 그럴 생각으로 파펜을 추천해갖고 파펜이 이제 총리에 올라선 거죠. 그래서 파펜이 되니까 돌격대 금지는 풀렸어요. 슐레이어가 원한 대로 돌격대 이제 허용이 됐고 그 다음에 32년 7월 31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나치당이 37전 3% 1등 먹죠. 슐레이어하고 나치하고 손 잡고 이제 파펜 세워놓은 다음에 했는데 나치가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우파 세력이 이제 거의 장악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겨요. 7월 17일 나치와 공산당 사이에 폭력 사태가 터졌어요. 나치가 일부러 폭력 사태를 일으킨 거야. 1등 먹으니까 이제 총리 자리까지 탐이 난 거죠. 파펜하고 대립각 세워갖고 총리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15명이 사망하고 600명 이상이 다쳤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파펜 총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32년 7월 20일 파펜은 나치와의 합의하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바탕으로 프로이센 주정부를 몰아냈다. 파펜 쿠데타는 독일 민주주의 사망과도 같다. 그 당시에 독일은 연방제였거든. 그래서 주정부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프로이센 주가 독일의 상당히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프로이센 주는 사회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권은 주마다 있었어. 근데 프로이센 경찰권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근데 요건 사회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파펜이 프로이센 정부를 쫓아내고 자기가 프로이센 주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센 경찰권은 중앙에서 연방정부에서 뺏어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 큰일이 나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총리가 되면서 프로이센 경찰권까지도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월 31일 날 30.9%로 320석을 차지를 했다. 바로 선거한 날 바로 폭동을 일으켜갖고 파펜이 단호하게 대처를 해갖고 사형을 선고해버려요. 독일국대 대원들한테. 어쨌든 히틀러가 파펜하고 바로 대립각을 세워요. 자기가 총리 되려고. 32년 8월부터 34년 1월 5월 집권할 때까지 슐레이어와 히틀러의 결투였다. 힌덴부르크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결투의 핵심이다. 총리를 힌덴부르크가 임명을 하니까 슐레이어는 자기가 직접 총리가 되거나 아니면 파펜을 계속 앉히거나 히틀러는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고 이렇게 해서 결투였어요. 나치한테는 무기가 힌덴부르크를 위협해서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기를 계획했어요. 힌덴부르크를 어떻게 위협을 하느냐? 그 당시 바이마르 헌법에 따르면은 국회에서 상당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30년대 들어와 갖고 힌덴부르크가 그 비상대권을 너무 남용했거든. 총선이 지금 28년부터 34년까지 엄청 5번이나 하잖아요. 이거 다 국회 해산해서 하는 거거든. 이거 비상대권 행사한 거예요. 비상대권 이렇게 남용한 거, 요게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펜 쿠데타 아까 그것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었어요. 그걸 무기로 해갖고 이 지금 그 나치가 국회를 장악했잖아요. 32년도에 이거 장악을 했잖아. 그래서 힌덴부르크 위협을 하는 거죠. 나 총리 안 하시면 너 탄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힌덴부르크랑 슐레이어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치가 1등 먹으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죠. 아니면은 나치를 우리 편으로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국회를 해산하면 나치 얘네들 보니까 그 개망난이들이거든. 내란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힌덴부르크하고 슐레이허는 우파 세력이란 말이에요. 좌파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32년 7월 선거 결과를 보면은 공산당이 14.3%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공산당도 지금 상당히 표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렇게 공산당이 약진하는 상황에서 나치하고 대립각을 세워버려서 나치가 내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우파가 집권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기댈 거라는 거는 국가인민당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이때 국민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있었어요. 이거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우파 세력에. 나치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뭐 부총리 자리를 주거나 히틀러를 정부 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2년 8월 6일 날 슐레이허하고 히틀러하고 만났어요. 히틀러가 자기가 총리 되겠다는 거를 허용을 했죠. 슐레이허는 허용을 했어요. 힌덴부르크가 이때 반대를 한 거예요. 32년 7월 선거에서 지금 나치당이 1등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괴링의 히틀러 수하예요. 얘가 이제 국회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펜 내각을 바로 불신을 해버려요. 히틀러가 이제 총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국회는 해산되고 11월 6일 날 다시 총선을 치러요. 11월 6일 치른 총선에서도 나치가 1등을 하죠. 그리고 이제 힌덴부르크가 파펜하고 슐레이허를 불러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총리 누구 안 치냐 이제. 히틀러 아니면 파펜 아니면 슐레이허죠. 힌덴부르크는 이제 그 나치를 싫어했어요. 히틀러를 싫어했고 파펜 주장은 뭐였냐면 자신의 정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갖고 국민투표를 통과시키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건 헌법 위반이야. 이건 안 돼요. 헌법상으로. 근데 옛날에 비스마르크가 똑같은 걸 한번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선례로 삼아갖고 한번 하면 괜찮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슐라이허는 무슨 주장을 했느냐. 히틀러 밑에 있는 슈트라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치의 핵심 당직자예요. 근데 얘는 히틀러하고 약간 대립각을 세웠대요. 히틀러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이런 게 좀 싫었대요. 그래서 좀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슐라이허 장군이 이 슈트라서를 자기가 포섭을 했다는 거야. 그럼 어느 정도 포섭이 실제로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얘를 통해 갖고 나치에서 얘를 따르는 세력을 분리해서 나치를 분열시키겠다. 그리고 사회민주당하고 얘기가 잘 돼 있다. 그래갖고 내가 사회민주당하고 슈트라서 나치 일부 계열하고 연합정부를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힌덴부르크가 이제 선택을 해야지. 히틀러를 총리로 앉힐 거냐? 이건 싫고. 파펜, 슐라이허 주장 했는데 우선은 파펜, 네가 시킨 대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내란의 위험이 있죠. 우선 헌법 위반이고 히틀러가 내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 자기를 총리로 안 해주면.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할게 라고 했는데 슐라이허가 안 됩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 국방부에서 어떤 보고서를 그때 만들었대요. 모의 실험을 한 보고서예요. 나치하고 공산당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대가 이걸 막으면서도 외국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가. 모의 실험을 했는데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대요. 근데 파펜 주장대로 하면은 나치가 폭동을 일으킬 게 거의 분명하거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보고서를 받으니까 슐라이허를 총리로 앉힌 거예요. 슐라이허는 나치를 분열시킨다고 했으니까 슐라이허가 말대로 된다면 나치가 폭동을 일으킬 수가 없죠. 분열시켜 놓고 나치 힘 뺀 다음에 나치 내가 포섭할게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내란 위험이 좀 없죠. 그래갖고 슐라이허 말대로 해. 슐라이허를 임명을 하는 거죠. 슐라이허를 총리로 임명한 이틀 후에 우선 사회민주당에서 슐라이허 너하고 같이 안 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히틀러도 자기 부하가 슈트라서가 남의 정부에 들어가는 거 허락 안 한다. 그리고 슈트라서가 허락 안 할 거면 나 그냥 나갈래. 내 세력 데리고 나갈래. 슈트라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슈트라서 계열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배신하면서까지 슈트라서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실패한 거지. 그래서 남은 거는 국가 비상사태나 히틀러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힌덴부르크 대통령 입장에서는 히틀러를 총리로 앉히거나 아니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해산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 당시에 언론에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너무 자주 한다. 국회에서는 너무 자주 한다. 그래갖고 국민 여론이 안 좋았어. 그래서 만약에 국회를 해산하면 자기가 탄핵될 것 같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측근들이 히틀러 안 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히틀러를 통제하도록 하자. 그것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내가 나이도 그때 80이 훨씬 넘었어요. 이 많은 나이에 내란을 감당하기는 벅차다. 그래갖고 33년 1월 30일 날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을 해버려요. 근데 총리를 임명한 직후에는
히틀러가 그렇게 막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리는 됐지만 내각 11명 중에 나치는 3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총리가 파펜이었어. 아, 나치 저 깡패들인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힌덴부르크의 권위와 주변 사람들, 나치를 통제할 수 있을 거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파펜도 통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대요. 그런데 날카로운 사람들은 나치의 위험성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대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히틀러가 괴링을 프로이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파펜 쿠데타에 의해서 프로이센 경찰권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래갖고 히틀러가 프로이센 경찰권이 전체 독일 경찰권이랑 거의 비등한 거기 때문에 경찰력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대요. 근데 위험성대로 됐죠. 1월 30일 날 총리로 임명이 돼요. 2월 초부터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이 돼요. 나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경찰이 데려다가 때려잡았대요. 그리고 2월 4일 날은 경찰이 정치 집회 해산, 단체 결성 금지, 언론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대요. 자, 그러다가 이제 2월 27일 날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이 나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큰 불이 났대요. 1월 30일 날 총리가 되고 불과 4주 정도 후에요. 국회의사당에서 뭐 원인 모를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사람이 잡혀요. 아리니스 판데르 리버. 이게 네덜란드 공산당원인데 나이는 24살이고요. 단독범이다. 자기가 불 지른 거 맞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원이니까 히틀러는 공산당의 폭동의 전조다 그러면서 긴급명령을 발동을 하라 그래요. 힌덴부르크 대통령한테. 긴급명령을 발동했는데 국회의사당 화재법령. 이걸 만들어갖고 다음날 국회의사당 화재법령으로 알려진 긴급명령이 통과됐다. 언론 집회의 자유 제한, 통신 제한, 수색, 체포, 구속 이거를 영장 없이 무단으로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수천 명이 체포되고 반대파를 탄압했대요.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 누가 낸 거냐. 그래서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지금 이제 나치의 자작극이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그 근거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판데르 리버 얘는 자기가 성냥하고 불쏘시개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했다 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과학기술로 보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데르 리버는 부상당해갖고 시력을 80% 잃었대요, 그때. 근데 국회의사당은 밤에 깜깜하잖아. 근데 판데르 리버는 국회의사당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애래. 얘기하면서 너 본회의장이 뭔데요? 본회의장이 뭔지도 모르고 국회의사당을 교회로 알고 있었대. 근데 그런 애가 어떻게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그거를 불을 내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등유나 휘발유를 태울 때 나오는 그름이나 횃불의 잔해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판데르 리버는 성냥하고 불쏘시개만 들고 다녔다 그랬거든. 그리고 나중에 증거도 나왔대요. 돌격대원 중에 방화 전문가 아무개가 뭐 누가 있는데 사석에서 그 자기가 한 거 맞다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다. 자작극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33년 3월 5일 날 히틀러가 총리가 된 이후죠. 총선을 한 번 더 해요. 이때 나치당이 이제 43.9%, 이때도 1등을 하죠. 국가인민당이 8%를 해요. 그럼 둘이 합치면 과반수예요. 나치당이 상당히 많이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틀러는 옛날부터 수권법을 원했거든요. 수권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년 동안 정부가 법을 만드는 법이에요. 국회 입법권을 정부가 받아서 만드는 거죠. 이걸 하려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근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는 과반수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원했는데 43.9%밖에 못 얻은 거죠. 히틀러도 부정선거도 안 했나 봐요. 만약에 부정선거 했으면 지금 수권법 하려면 3분의 2 요구가 되면 부정선거 해갖고 3분의 2 만들었겠지. 근데 뭐 안 했나 봐요, 부정선거는. 히틀러도 안 하는 걸 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세력들이 수권법에 대부분 찬성을 해서 사회민주당은 반대를 했지만 나머지 세력들이 다 찬성을 해갖고 수권법이 통과가 됐대요. 근데 이제 다 찬성한 게 왜 그랬지? 우선 공산당은 나치한테 다 두드려 맞고 수감되고 맞아 죽고 공산당 의원은 없었고 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다툼이 많이 있었대요. 가면 우리도 맞아 죽는다. 가지 말자. 그런데 용기를 내서 가긴 갔대. 그리고 사회민주당 당수가 그 연설도 했대요. 수권법에 반대하는 연설. 죽기를 각오하고 한 거죠. 나머지 정당에서는 죽기를 각오하지 못했대요. 뒤에 돌격대원들이 쫙 서 있었고 투표하는데 반대하면 다 죽인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그래서 다 찬성을 해갖고 수권법이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이 수권법을 근거로 무자비한 탄압이 됐다는 거죠. 무자비한 탄압이 되고 뭐 그 다음에 강제 수용소 만들어지고 45년 2차 대전 패전하고 나서 히틀러 부하가 히틀러한테 33년도에 저희가 원한 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맞아. 33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게 되지 않았어. 그 이유는 33년에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무자백이 하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